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짧은 사과 말씀 드립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한번 다뤄보겠다고 한 게 일주일이 지난 것 같은데 자꾸 다른 영상들 더 급하게 좀 봐야 될 것들 만들면서 네옴시티 뒤로 밀리다가 드디어 이제 해봅니다. 예. 보니까 어제 오늘 사이에 이 네옴시티에 대해서 다른 유튜브 채널들보다 저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공신력 있는 영상들에서도 다루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어제 오늘 사이에 보니까 뭐 제가 그걸 들어가서 본 건 아니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제목만 봤어요. 알고리즘 추천에 썸네일 써 있는 건데 역시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이미 알고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네옴시티 규모가 애초 계획과 달리 5분의 1로 축소됐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지금 방금 전에 만든 영상까지 해서 이란과 이 이스라엘 전쟁 사실 브릭스가 지금 달러 기축통화 패권 체제의 반기를 들면서 중동이 어떻게든 다시 그 분열과 전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싶은 큰 그림이 작년 이스라엘 하마스 그 전쟁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고 사실 이 전쟁도 예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상당히 많이 기획되었다. 이거는 작년 초부터 우려했던 거고요. 제 영상이 다 있습니다. 결국 작년 하반기에 터졌고 터질 때도 금방 안 끝나고 기축통화 패권전으로 이제 이 전쟁은 아주 길게 이어지면서 어떻게 갈 거다. 그 당시 4개 국가의 입장을 얘기했었고 그게 지금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옴시티 살펴보기 전에 제 영상과 또 블로그에 주말 사이에 이렇게 몇 분이 질문을 달아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이 한 줄로 끝날 게 아니라서 답변이 제가 길게 달았는데 어떤 거는 이제 회원 영상에서만 다룬 답변이기도 한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인들한테도 좀 여러분들한테도 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내용 아닐까 해서 답변을 공개를 하고 같이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일단 제가 주말에 지금 시장 전체 모든 섹터 자산 항목에 대해서 한번 쭉 지금 2분기가 굉장히 격동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거의 뭐 80분짜리 미쳤죠? 너무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보는 거를 이왕이면 짧게 뭐 보셔도 되고 시간 되시면 길게 보셔도 되는데 디테일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욕심에 또 이렇게 길게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CBDC에 대해 금은 비트코인 요새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라서 제가 이렇게 다뤘는데요. 질문이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CBDC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고 그때 이제 달러와 채권 가치가 어떤 변동이 있겠냐 물어보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쭉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쭉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앞으로 CBDC 체제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바로 이 앞전 영상 이란과 이스라엘의 복마전이라는 그 영상에서도 제가 얼핏 언급을 했지만 제이미 다이먼이 4월 7일인가 초기에 지금 새로운 브레튼 우즈 3.0 체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은근히 지금 운을 띄우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지금 물론 최악의 가장 작은 희소적인 그런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그리 현실적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데 은시장을 지금 조작이 잘 안 먹혀들면서 일단은 밑밥을 깔아놓은 것 같은데 오늘 현재 은시장은 그 삼각 추세에서 밑으로 또다시 그 공매도와 스푸핑으로 최대한 끌어당기면서 은시장이 절대 최고점을 넘어가지고 언론의 집중을 받지 않도록
오늘도 JP모건이 굉장히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금과 은과 JP모건의 이제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곱인데 새로운 브레튼 우즈로 가자고 할 때 저는 꾸준히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만약에 지금의 기축통화 세력 뜻대로 순순히 흘러가게 된다면 모든 자산시장 한번 전쟁이든 뭘 통해서 리셋을 한번 시켜놓고, 물론 그렇게 되기 전에 중국이나 이런 애들이 먼저 무너져주면 별일 없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중국도 그냥 당하려고 하진 않겠죠. 결국은 일이 커지고 또 지금처럼 사방의 전선에서 미친 광대를 주연으로 기용하면서 위험한 불장난들이 커지게 된다. 그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브릭스 안에서 지금 중동 세력이 오일머니로 협조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 중동의 분란을 전 세계가 모여서 어떤 강력한 제재를 하더라도 군사적 경제적으로 이 일을 초반에 싹을 짓밟아야 된다. 지금 제이미 다이먼이 선동하는 걸 바로 앞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그 전에 새로운 브레튼 우즈 체제도 얘기해보자라는 거는 자산시장의 리셋과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이 부채로 무너지고 그 와중에 2차 대전 후에 브레튼 우즈 1.0을 위해서 모였던 것처럼 지금 모여가지고 새로운 또 한 번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세우고 그 다음에 각자의 지들끼리 또 모여서 관리소장 분여회장 하면서 달러 인덱스를 구성을 하고 몇 대 몇으로 갈 건가, 아니면 그때는 이제 새로운, 우리가 지금 전부 CBDC로 들고 있는데 새로운 경제권의 어떤 공통되는 CBDC로 하는데 여기 CBDC 안에 달러와 유로화와 엔화와 스위스 프랑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몇 대 몇 비율로 해가지고 환율 비율로 해서 이걸 딱 할까, 여러 가지 보관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거를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자라는 CBDC의 어떤 새로운 디지털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그런 새 시대를 미리부터 지금 준비하는 움직임을 드디어, 이것도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죠. 근데 2년이 지나고 3년째에 접어드는 지금에 드디어 그 얘기를 제이미 다이먼이 꺼내기 시작했다. 저는 굉장히 소름이 돋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밑에서 CBDC 같은 거 이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서 2년 내에 디지털 화폐 플랫폼 완성하겠다고 이미 기사가 엊그저께 나왔고요. 그리고 브릭스가 먼저 CBDC로 국제 간의 지금의 스위프트 통화, 여러분들 외국에 유학 간 애들한테 송금 보내주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맞죠? 은행이 한번 거치고 환율 때문에 저기 거치고 그 나라까지 송금 되는 와중에 뭘 그렇게 수수료도 많이 떼고 바로 송금도 안 되죠? 위험성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 국가 간의 기업 간의 결제하는 어마어마한 무역 대금은 얼마나 복장 터지겠어요. 그러나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면 실증적으로 굉장히 빠르고 안전하고 그 중간에 경제 비용도 굉장히 저렴해지는 장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브릭스가 지금 그 체제로 무역 결제 시스템으로 더 많은 나라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물밑에서 지금 CBDC로 전 세계가 갑자기 디지털화를 써도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이미 그 CBDC를 자기들이 어떤 성에서 자치적으로 좀 쓰고 있지만 그것만 쓰고 딴 돈은 못 쓰게 하는 게 아니죠. 혼재해서 쓴단 말이에요. 일단 위안화 쓰는 거하고 섞어서 조금씩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가 간의 무역대금 결제, 송금 이런 거는 이제 얼마든지 약속해서 그 부분만 먼저 CBDC 체제로 디지털화해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브릭스가 그걸 빨리 해가지고 주변국들한테 여기서 무역하고 결제하면 이렇게 좋아요. 뭐 지갑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알아서 결제되고요.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면서 더 많이 쓰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자유진영 체제에서도 지금 이렇게 빠르게 물밑에서 맨날 보면은 여러분들 가끔 기사 보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2년 전부터 막 속도전을 가하고 있죠. 지금 또 가장 최근 기사를 보면 중국 브릭스 기세에 대응해서 한미일, 유럽 7개국의 중앙은행이 다 모여가지고 CBDC로 서로 간에 송금하고 결제하고 하는 거, 이거 지금 실증 실험에 나섰다. 심지어 전자결제도 안 하고 팩스 보내가지고 도장, 인감도장, 지장 찍고 하는 세계에서 IT 제일 후진국이다 불리우는 옆나라 일본까지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만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디지털 통화 CBDC 체계는 국제거래 송금 이런 것부터 일단 2, 3년 안에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은 지금 어떻게 극단적으로 제발 가지 않기만 바랄 뿐인데 최악의 극단적 상황, 어떤 전쟁도 굉장히 격화되고 전 세계 자산시장 신용경색으로 빵빵 터져서 그레이트 리셋 오고 그 와중에 새로운 디지털 체제로 새로운 브레턴우즈 3.0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미국이 또 다른 기축통화국 세 번째 브레턴우즈 3.0으로 태어나서 지금 그 미국이 욕하는 게 아니죠. 미국이라는 그 제일 민주적인 나라가 전 세계 세계 질서를 끌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만 그 뒤에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금융 세력이 전 세계 부의 50% 이상을 1%도 안 되는 애들이 독점하는 이 경제 체제를 계속 기축 통화를 이용해서 끌고 가면서 지금도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이 시궁창 같은 지옥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겠다고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도 날마다 하루 먹을 돈도 벌지 못하고 맨날 돈도 없고 빽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면 이런 음모 때문에 아이들이 폭탄에 펑펑 터져나가 죽고 하는 이런 비극은 계속되는데 이걸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렇게 CBDC로 자꾸 착착 주변에서 바꿔가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될 것 같은가, 제 의견을 답글 다른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모든 달러와 자산이 앞으로 일시에 디지털화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국제 송금이나 국가나 기업 간의 대금 결제 등의 그 이제 유용한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일단 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실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되 상당 기간 지금의 지폐 체제와 CBDC 체제가 혼재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국가마다 사회 시스템이 다 다르고요. 통화 양식과 은행 결제 방식도 나름의 특성들이 국가마다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일시에 지금부터 다 디지털 통화만 쓰자, 그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의 미국 달러가 제일 디지털화 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 CBDC나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 진행이 지금 연준에서는 겉으로는 계속 우리는 CBDC 관심도 없다, 맨날 그러죠. 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계속 기사 보여드렸지만 필라델피아 연은이나 어디 연은에서 맨날 구인 광고가 떠요. 그러면 거기에서 CBDC 관련 뭐 이런 거 기술 개발자들 계속 모으고 심의를 돌리고 있고 합니다. 속으로는. 하지만 겉으로는 다른 나라들 막 이렇게 디지털화 CBDC 막 이런 거 지금 막 하고, 중국은 벌써 막 실생활에 저번 그 동계 올림픽 때부터 막 다 이렇게 막 쓰는 거 보여주고 하는데, 미국만 맨날 공화당 민주당 싸우면서 우리는 관심 없다 하면서 제일 늦게 지금 전환되고 있죠. 왜냐? 그것은 뭐 학자들,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근거로 들지만 제가 파악할 때 가장 큰 이유는요, 기축통화국인 미국으로서는 굳이 지금의 통화체제에서 디지털로 옮겨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괜히 가보지 않은 길로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지난 10수년 동안 민간에 누가 뭐 사토시가 퍼뜨렸다? 신원미상 작자미상의 홍길동전, 아니 홍길동전 말고 뭐죠? 뭐 그런 있잖아요. 옛날 뭐 소설 도대체 작자가 누구냐 하는 작자미상의 작품들처럼 지금 암호화폐 지금 민간에 누가 지금 비트코인 만들어 퍼뜨렸냐, 아직도 미스터리죠.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이것은 세력들이 일부러 미리 오랫동안 민간에 암호화폐를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이 쓰게 만들어서 심의를 돌리고 금융기관과 어떻게 지금 어떤 식으로 가서 그에 따라 나오는 통화정책, 정말로 어떤 CBDC가 정부 발권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처럼 달러처럼 통화정책, 금리정책 자기들 마음대로 해갖고 세계 경제를 이리 쏠리게 만들고 저리 쏠리게 해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정말로 날 수 있는 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체제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니면 예상 못한 부작용이 나오냐? 어떤 미비점이 나오냐? 저는 민간에 일부러 퍼뜨려서 오랫동안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거 다 파악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무르익고 3년 전부터 패권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2년 전부터 어떻게든 민간의 암호화폐를 죽이려고 제도적으로 압박을 할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쭉 됐습니다. 실제로. 즉 그것이 과연 민간이 아닌 중앙은행 발권의 CBDC 체제로 앞으로 넘어가게 될 때 정말로 미국 말고도 다른 국가나 혹은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암호화폐가 지금의 기축통화 자리를 넘볼 수 있냐 없냐를 끝까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위험성이 없고 확신이 생긴다면 그때는
디지털화되는 달러 체제는 기존의 종이화폐하고는 다르게 그림자 금융 모두 다 들춰내서 알 수 있고 모든 개인 금융까지 완벽히 통제함으로써 정말 가장 완전한 사회주의를 완전 뺨치는 엄청난 그 지배체제, 공산당 뺨치는 개인은 진짜 모든 것을 다 이제 통제되는 기축통화 지배체제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그때의 달러 기축통화 체제는 정말 초강력해질 거고요.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이미 브릭스 중심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많은 적성국들이 경쟁적으로 암호화폐를 은근히 도입하면서 개발하면서 차후에 국가 간의 무역 결제에 지금 자본주의 서방 애들이 만들어낸 스위프트 방식보다도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임을 계속 어필을 하면서 통화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장악해 가려고 지금 실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전부터 자유진영 체제들도 허겁지겁 부랴부랴 이에 맞춰서 아까 기사 보여드린 것처럼 발빠르게 국가 간의 결제인 스위프트부터 일단은 적용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해도 정작 기축통화국인 달러는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정말 안전한가 가늠해보다가 우리가 이리 넘어가도 이 기축통화의 힘, 전 세계의 통화량과 금리 이런 거 다 조절하면서 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모든 그 조절하는 힘이 정말로 이 디지털 체제에서도 훼손받지 않고 안전한가 확인해보고 미국은 제일 마지막에 넘어가지 않을까 제 그냥 예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시절 보면은 특히 민간 암호화폐 중에서도 미국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처음부터 탁 집은 공격 대상이 어디였죠? 그 많은 암호화폐 중에서도 현재 지금의 달러하고 연동시키는 스테이블 코인 있죠? 그것부터 겨냥해서 죽이려고 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중앙은행이 발권하는 디지털 달러, 즉 CBDC하고 가장 흡사합니다. 비슷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통화와 금리 정책을 미국 연준과 이런 애들이 해갖고 전 세계 주도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얘네들이 흩어지게 만들어요.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요. 반역자 같은 포지션이죠. 그 외에도 저는 이런 목표들 때문에 그래서 민간 암호화폐 위치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저보다 다른 생각 얼마든지 가질 수 있으니까 너무 막 발끈하지 마시고요. 예. 민간의 암호화폐 위치는 그래서 저는 꾸준히 처음부터 블로그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기축통화 세력, 금융 세력들이 정치인들을 압박해서 세력들의 탄압을 받으면서 결국은 기념 우표나 기념 주화처럼 점점 특정 매니아들의 자산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크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실제 지난 2년간 보니까 뭡니까? 증권거래위원회 그 빡빡이 아저씨가 처음에는 저 아저씨가 제도권으로 암호화폐를 편입시켜줘서 우리 암호화폐가 살아날 거야. 속도 모르고 그런 얘기 한 2년 전에 했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뭡니까? 저놈은 생전에 비트코인에 무슨 원수를 줘가지고 저렇게 제도적으로 그러죠. 그리고 그동안 일부러 방치해뒀던 모든 비트코인 회사들, 암호화폐 회사들, FTX부터 해가지고 지금 바이낸스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융 엉터리입니다 하면서 다 지금 감옥 보내려고 하고 있죠. 한 명은 지금 감옥 갔고요. 결국 예상했던 대로 지난 2년간 실제 그렇게 정책 탄압의 대상이 되어온 겁니다. 기존 기축통화 세력의 반역 세력인데 가만두겠습니까? 물론 그동안에도 정부가 이렇게 모든 개인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작은 정부와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시대로 인류가 나아가야만 한다는 시대의 도전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지난 세월 모여가지고 민간 암호화폐를 정부가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라고 꾸준히 그런 의견을 펼치고 정부 시스템에 항거를 했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트위터 처음에 만들었던 잭 도시입니다. 잭 도시. 잭 도시가 처음에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는데 자꾸 이런 사회가 나아가야 될 어떤 사회 체제, 자본주의 체제 이런 거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머리 삭발하고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잭 도시의 어떤 주장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이 비트코인 때문에 자기가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이 민간에 퍼져서 지금처럼 정부 주도권으로 전 세계 경제를 일부 기득권이 쥐었다 폈다 하는 달러 체제 이게 아니라 모두한테 그 주권이 다 흩어지는 거. 모든 개인 세계인들한테. 그로 인해서 진정한 개인 자유와 경제 자유, 즉 지금의 억압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는 수단이 바로 이 민간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라고 열렬히 지지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게 뭡니까? 지금의 지구의 가장 큰 세력인 기축통화 세력이 볼 때는 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이거는 민간 반란이고 반역이죠. 그래서 탄압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달러와 채권이 디지털화되면서 가치 변동이 올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 전에도 가끔 액면 병합, 액면 분할, 키움증권 같은 데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소식 오시죠? 몇 대 몇으로 테슬라 주식이 분할돼서 이렇게 될 겁니다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죠. 큰 무리나 부작용, 가치 변동 없이 이것도 언젠간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전에 뭐부터 해야겠습니까? 다시 기축통화와 준기축통화국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의 달러 인덱스와 환율 정하는 것처럼 그때도 각자 만드는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서로 간에 각자의 통화를 어떤 식으로 상대적 가치들을 정할 것이냐가 논의돼서 그 표준이 일단 마련돼야겠죠. 그래야 그 표준에 맞춰서 저런 디지털화 작업, 채권까지도 전부 다 동시에 그 비율에 맞춰서 사사삭 무리 없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제이미 다이먼이 4월 초에 나와서 새로운 브레튼우드 체제부터 협의해보자 운을 띄운 것이 모두 이 맥락 안에서 흘러가는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권에 대한 질문도 하나 있고 답변인데 요거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냥 원고에 실어만 놓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네옴시티 또 뒤로 밀리겠어요. 오늘은 기어이 해야겠습니다. 자, 1년 4개월 만에 만나보는 네옴시티입니다. 네옴시티는 왜 제가 지금 보려고 하냐면, 제가 블로그 초기 저 유튜브 시작하기도 전에 할 때 그때 이제 애독자분의 한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2022년 말에, 2년 전 말에 사우디 왕자가 어마어마한 네옴시티부터 해갖고 초거대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투자자와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온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었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예. 그때 마침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외교에서 좀 헛발질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 여론이 안 좋았는데, 우리 사우디가 그 앞으로 어마어마한 이권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나라하고 뭘 좀 잘해보자 해갖고 직접 사우디 빈살만이 비행기 타고 수행원들 이끌고 와갖고 그때 신라호텔 통째로 빌렸죠? 그 며칠 있는데 헬스 역기 몇 번이나 준다고 헬스장에다 헬스기구까지 해가지고 몇백 명인가 몇천 명인가 왔어요. 실제는 과시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정도 된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기사들이 정부 홍보성 기사들, 네옴시티의 가능성이 얼마고, 예전 우리가 사우디에 예전에 중동에 돈 벌러 간 현대건설 그런 걸로 그때 우리나라가 경제가 정말 빈민국에서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엄청난 뭐가 온다 한 거고요. 그 소식들이 날마다 그렇게 퍼지니까 오기 전부터 그것이 아마 이제 그 당시 그 질문하신 분이 맨날 이렇게 잘 가는 우리나라 최대 어떤 주식 카페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데서 또 이제 좀 유명하신 분들께서 네옴시티 이렇게 선전하고, 그러고 이제 또 어떤 관련 주식 우리나라에서 뭐가 좋다 건설 그런 거 사람들이 벌렁벌렁 떴던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네옴시티에서 맨날 이렇게 너무 희망적인 얘기만 나오는데, 노인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순댓국밥 한 그릇 사줄 테니까 썰 좀 풀어봐라 양반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그때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자료인데요. 지금 보니까 2022년 12월 7일에 제가 썼던 거네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은 너무 그 당시 나왔던 얘기하고 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되나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괜히 또 잘못 썼다가 또 그 유명 카페에 유명하신 분들하고 또 쌈붙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침 기사가 그 찬양 1색의 장밋빛 미래만 보는 기사들 와중에 상당히 담백하고 비판적인 옳은 비판을 하던 기사가 있길래 제가 그걸 딱 갖고 와서 제 의견을 여기다가 덧붙여서 그때 썼던 글입니다. 이 당시에 이 빈살만이 와서 우리나라하고 엄청난 네옴시티에 대한 투자 협약을 맺는다 해가지고, 당시 그 토목 회사, 아파트 회사 지금 다 이거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아파트 경기도 되살리고 싶어갖고 온갖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고 있었어요. 사회 분위기가. 저는 그때 이거를 사우디의 비전 2030 빈살만의 네옴시티 한마디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독이 든 사과다.
그 당시 아마 저기 뭐 그 빈살만이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 의향을 물어본 다음에 옆 나라 일본도 거쳤다 갈까 하는데 일본은 안 가고 바로 돌아간 걸로 그때 나왔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뭐 언론에서는 야 어떻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맨날 어때 은근히 좀 경쟁하는데 한일전처럼 빈살만이 일본보다 우리를 더 파트너로 택했다 해서 막 더 막 좋아하고 무슨 우리나라 외교전의 승리인 것처럼 포장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왜 저는 이걸 독이 든 사과같이 쉽사리 막 우리한테 손 내밀어서 고맙다 같이 잘해보자 할 수 있는 건가 왜 경계했냐면요. 빈살만 자체가 원래부터 거기서 원래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레 지명된 후계자였고요. 그래서 그 왕족 사이에서 자신의 입지를 보다 더 탄탄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국민들한테서도 더 지지 기반을 얻어야만 하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당시 그쪽 중동 국가의 지상 과제가 뭐였냐면 이런 얘기가 있죠. 이라크의 지도층이 몇 년 전에 했던 유명한 말인데 우리 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다니셨지만 나는 오일머니의 힘으로 벤츠를 타고 다녔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손자 세대는 다시 낙타를 타고 다닐 것 같다. 즉, 이 석유 채굴에서 파는 거 말고는 달리 어떤 내세울 만한 기간 산업이었고 국가 경쟁력이 없는 자신들의 그 현실을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마음인데요. 그래서 중동 산유국들의 맹주인 사우디가 비전 2030인가 이거를 내세우면서 국민들한테서 빈살만의 인기도도 높이고 또 스스로 입지도 다지기 위해서 우리 사우디도 새로운 국가 체질 개선을 하는 국책 사업을 하자 하고 일으키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국내 지지도까지 높이려고 했던 겁니다. 마치 예전에 이집트 파라오 왕처럼요. 그런데 이 중동 국가들은 그동안 딱히 돈만 많지 나라와 국민들이 직접 헝그리 정신으로 피땀으로 뭘 이뤄본 적이 없어요. 맨 땅에 헤딩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진 돈 가지고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업 뭐냐. 상상력은 엄청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상 장르는 항상 뻔합니다. 얘네들이. 즉 아랍에미레이트가 했던 것처럼 새로운 두바이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즉 사막의 첨단 도시와 전 세계 돈이 다 모이는 경제 허브를 만들겠다. 맨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상 아무리 그 막강한 오일머니가 받쳐준다고 해도요. 지금 그 뭐 덜 라인이나 지금 네옴시티나 하는 그 비전 2030은 그 정도 대규모 사업은 정말 저게 가능할까? 그리고 사업이란 건 항상 그만한 위험이 따르죠. 일단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저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요. 절대 우리가 가서 뚝딱뚝딱 지어주고 나중에 그 돈을 받아오면 되는 그런 간단한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같이 투자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잘 될 때는 서로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서로 간에 나눠 가지고 공유하면서 같이 잘 되는 거지만 중간에 그 사업이 잘 안 될 때 리스크는 양쪽이 또 공동 부담하며 짊어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 재건축 아파트 보시면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맨날 무슨 관계인지 아시겠죠? 즉 한참 공사가 잘 되다가도 중간에 각종 변수로 공사 기한이 예정보다 늦어지거나 공사비 그래서 막 올라가거나 또는 계획에 차질이 생겨 공사가 중단되거나 사업이 중간에 백지화는 아니어도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될 때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전부 사우디 측이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우리도 같이 부담해야 되고 애초 계약 조건에 따라서는 잘못했다가는 공사 시행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혼자서 다 덤터기를 쓸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도 사우디는 돈이 엄청 많은 나라 아니냐. 오일머니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는 그래도 금융적으로 더 든든하고 안전하지 않겠냐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네옴시티, 그 덜라인, 옥사곤, 트로제나 미래도시 보면 어떻습니까? 건축가들도 과연 이게 가능한가 할 정도로 너무 거창하죠. 그런 걸 떠나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지금 같은 제가 그때 2년 전에 쓴 글인데 앞으로 계속 고금리 시대가 될 거고 공급망은 점점 더 미중 갈등으로 점점 더 악화될 건다. 그러면 갈수록 원활한 원자재 확보는 해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 실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공사 현장 다 아파트 중단한 게 뭡니까? 똑같죠? 원자재 가격 계속 올라가고 공사비 계속 올라가서 다 스톱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우디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저처럼 거대한 공사가 과연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 10년 안에 만들겠다고 빈살만이 그때 그러던데 아무런 장애도 없이 삐걱거리지 않고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 나는 일단 그 당시 그게 걱정스럽다고 2년 전에 쓴 글입니다. 즉 지금은 세계 경제 상황이 이 과도기, 패권 과도기 이제 각국의 갈등으로 이제 막 번지게 되는데 그 와중에 고금리 환경이 계속 가는데 거시적으로 무언가 큰 사업 벌리기는 굉장히 불리하고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심지어 개인들조차도 제가 그때부터 뭐라고 했냐면 지금 새로운 사업 벌릴 때가 아니다. 채권 시장의 유동성 위험은 그때 겨우 시작이다. 제가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또 제가 그때 뭐라고 적었냐면 국제적으로 지금은 당분간 유가가 계속 높을 때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그와 별개로 앞으로 몇 년지 또 언제든 지정학적 변수가 일어나면서 어떤 식으로 또 유가가 출렁일지도 알 수 없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실제로 어땠습니까? 그 이후로 유가가 작년 말까지 쭉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사우디가 유가가 높을 때는 좋았지만 작년 말까지는 유가가 떨어져서 굉장히 수익이 막 줄어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또 몇 달간 다시 올라왔지만 그리고 원래 중동은 예전부터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곳이다. 단순히 오일머니만 믿고 뛰어들어가기에는 그런데 거시적으로 세계 환경이 지금은 너무 때가 불리하다. 국제 정세가 중동이 언제 또 어떤 일이 터져갖고 이 화약고가 서로 이 기축통화 패권전에서 또 다른 분쟁의 씨앗으로 이용될지 모르는 위험이 있다라고 제가 2년 전에 지적한 겁니다. 지금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됐죠. 그리고 가장 독이 든 사과처럼 꺼려지는 게 개인적으로 뭐냐. 네옴시티 사업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꺼려지는 거는 정작 이런 거다란 사업을 하겠다 하면 제일 먼저 돈 냄새 맡고 달려와가지고 우리랑 투자해서 금융적으로 뭘 해보자 하는 게 뭡니까? 미국과 유럽의 국제 글로벌 투자 회사들과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저거 하겠다 할 때 아무도 오질 않았어요. 반응을 보이질 않았어요. 사우디가 우리나라가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유럽과 미국의 다국적 금융이 붙어가지고 네옴시티 어마어마한 거 한다고요? 돈 냄새 맡고 해봅시다 하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니들이 싫으면 말어 하고는 차선책으로 아시아에 가서 붙지 뭐하고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온 거거든요. 그때. 근데 왜 이 어마어마한 돈 냄새를 맡고도 왜 유럽하고 미국의 그런 자본 세력이 안 붙었을까요? 당시? 그 당시 뉴스에서 누군가는 미국하고 사우디가 그때 조금 사이가 냉랭해지면서 빈살만하고 바이든이 그래서 미국과 같은 편인 유럽도 사우디를 외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당시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걔네들이 보기에도 지금 이 사업이 너무 크게 판을 벌리려고 하는데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갈지 몰라. 유가가 어떻게 출렁일지 모르고 사우디 중동 지역에서 어떤 분쟁의 불씨가 또 오면서 이 거시경제에서 너무 지금 뭔 사업을 벌릴 때가 아니야. 재건축할 때가 아니야. 라고 본다는 거죠. 길게 본다는 거죠. 거시경제를.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때 적어놨네요.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릴 나라에는 원래 국제 투자 자금이 잘 들어가질 않는다. 왜냐하면 향후 거기서 발생할 정치적 위험, 그것이 산업과 경제,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꾸준히 살펴봤다면 알겠지만 사우디는 앞으로 점점 더 중국과 러시아하고 붙을 것이다. 실제 이게 2022년 말인데 작년부터 완전히 붙었죠. 그 전까지는 뭐 거리를 뒀지만 완전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사우디 지금 붙었죠. 그리고 일본은 확실히 아시아에서 당시만 해도 최고 선봉에 서서 미국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괜히 지금 눈치 보니까 미국, 유럽하고 앞으로 사우디하고 점점 등 돌리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해질 거고 한데 거기 지금 돈 욕심내고 우리도 가서 같이 한번 해보겠으면이다. 잘해봅시다 하고 일본은 손을 안 내민 거예요. 벌써 눈치를 채고. 그러니까 빈살만도 원래 일정은 한국에서 정부 한 다음에 건너가서 일본 정부까지 접촉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미 일본은 이 기축통화 미국과 G7의 꼬붕으로서 지금 그 당시 뭐 러시아나 중국하고 척지면서 막 앞에 나와서 막 지금 막 선동하는 거 보고는 저놈들은 내가 가서 잘해보자 해도 거절하겠구나. 빈살만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이 왕족 체면이. 가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막 환영해주고 진짜 잘해봅시다 하고 막 이렇게 환대를 해줘야 되는데 일본 건너가봤자 뜨뜻미지근할 것 같으니까 괜히 가서 체면만 구기느니 그냥 패스하겠다 해서 그때 예정을 뒤엎고 일본 안 가고 바로 후퇴했거든요. 돌아갔거든요. 그거 보고 그것도 모르고 근데 그 당시 언론들은 야 사우디가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택했네. 일본은 그냥 패싱 해버렸네. 좋아했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때 중국 시진핑한테 들렸었어요. 돈이 전 세계 투자금이 붙어야 되는데 안 붙고 한국만 와 좋다 하고 아무것도 국제정세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 없는 한국만 그럽시다 하고 안 붙으니까 결국 돌아가면서 시진핑하고 붙었던 거거든요. 당시 결론이 네옴시티가 향후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거시경제적으로 지금 큰 패권에서 줄을 잘 서야 되는데 결국은 사우디가 중국 러시아가 붙고 그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중동전쟁의 화약고가 언제 또 누군가의 의도에서 불씨가 커지면서 사우디나 이런 그 주변의 경제 프로젝트가 위축을 받아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유가가 서로 간에 욕심 때문에 어떤 세력이 쳐올렸다가 어떤 정치적 이벤트로 내렸다면서 출렁이게 되면은 유가에서 많이 돈을 벌어가지고 원유에서 사우디가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나오게 누군가 영향을 끼치면은 이 프로젝트는 어디서 돈구멍이 막히면서 또 중간에 뭔 일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재건축 아파트 올라가다가 공사비 때문에 중간에 쌈 붙어서 스톱되는 것처럼 잘못하면 덤터기만 쓸 수도 있고 굉장히 거시경제의 어떤 큰 흐름을 봤을 때 위험할 거다 하고 2년 전에 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네, 이제 4월 10일에 며칠 전에 드디어 그러고 나서 네옴시티 그때 우리나라 2022년 말에 굉장히 그 열광하고 사방에서 우리나라 건설 주식부터 해서 뭐부터 뭐 올라간다 뭐 종목 추천하고 전부 다 국제정세 흐름은 까맣게 모르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 독이 든 사과인데 좋다고 덥석 받아먹었는데 1년 4개월이 지금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글 쓰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나 뚜껑 열어봅시다. 4월 10일에 나온 기사예요. 목표치 대폭 하향. 당초 더 라인은 2030년까지 150만 명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가 된다는 1단계 목표를 잡았는데 이미 몇 년, 2년밖에 안 지났는데 150만 명 주민이 사는 게 아니라 5분의 1로 줄어든 30만 명 미만 사는 걸로 도시 계획을 축소했다. 5분의 1 토막 났다는 겁니다. 원래는 2030년까지 170km 길이의 선형 도시를 세울 계획이었지만 지금 2년 지나고 얼만큼 세웠으니까 2.4km 같대요. 참나. 왜 이렇게밖에 못했죠? 뭐 건설 자체가 너무 뭐 건축학자들이 봐도 야 저런 건물을 어떻게 저렇게 지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본 부족. 에? 사우디같이 돈 많은 나라가 자본 부족? 무슨 얘기일까요? 네온 프로젝트 전체 공사 비용은 5천억에서 1조 달러라고 대충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 1단계에 일단 3,190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돈은 어떻게 모을 거냐 했더니 빈살만 왕세자가 절반은 사우디 국부 펀드에서 될 거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외국에서 투자 받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자금 조달이 만만치 않더라 이겁니다. 지난 2년간. 맞죠? 미국과 유럽의 금융 자본 세력이 붙어주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붙을 수도 있겠지만 얘네도 경제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로젝트 비용의 절반을 대겠다는 사우디의 오일머니 공공기금에서 현금이 말라가고 있다. 왜? 일단 뭐 여러 가지 쓸데없는 짓 많이 더 막 경험 없는 이 젊은 이 빈살만 황세자가 여기저기 뭐 항상 돈이 모자란 적이 없고 금수저로 자랐으니까 괜히 막 이거저거 막 별 쓸데없는 사업들을 많이 벌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사우디 재정 수지는 거의 전적으로 기름값에 달려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상보다 국제 유가가 낮게 유지되고 있다. 저는 대충 배럴당 80달러 이상은 돼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네옴시티 제대로 하려면 어디서 뭐 월가에서 뭐 100달러까지 얘기를 하던데 그건 너무 높게 잡은 것 같고요. 8, 90달러 정도는 지금이면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80달러 밑으로 한참 내려가 있었죠. 작년 내내. 돈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뭘 어떻게 버텼냐? 국제 발행화에서 빚으로 됐다. 이 얘기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최선은 해외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옴시티 이런 비전 2030의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이 지난해에도 목표치보다 한참은 아니지만 많이 떨어졌다. 열심히 투자 유치를 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진전이 없더라 이거죠. 또 왜 해외 투자금이 잘 안 들어오냐 보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너무 고금리의 시대가 돼가지고 걔네들도 돈을 어디서 은행에서 빌려와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금리 환경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지 2년 전에 몰랐겠죠? 모르면 바보지. 예. 그래서 또 거기에 뭡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져가지고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해진 거. 꿈도 못 꿨겠죠? 그러게 최고급 블로그 좀 진작 보지.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시에 걱정했던 일이 그대로 다 나왔죠. 예. 국가에서 어떤 사실 여기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 국제 정세를 보는 어떤 사령탑과 정치권의 그런 안목이 지금 그동안 우리가 수출 많이 해서 돈 많이 버는 쪽으로만 어떤 굉장히 치중해서 노력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이웃나라 일본이 그런 거는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예. 우리도 좀 이런 데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국민끼리 이렇게 반모가는 집안 싸움은 이제 벗어나고 좀 더 큰 국면으로 일단 국민들의 의식도 성숙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대충 네옴시티 대충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미루고 미루다가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